주제통합 12번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통합이라고 하는 건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주제, 하나의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견해가 다른 글을 살펴보는 게 주제통합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포인트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중심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캐치하신 다음에 글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글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흔히 사람들은 산소, 물, 영양분만 있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방금 봤던 산소나 물이나 영양분을 말하겠죠. 이러한 조건 외에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조건들이 존재한답니다. 첫 번째 갈게요. 보편상수는, 그럼 보편상수라고 하는 게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주 어디에서나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상수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편상수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상수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아래도 나와 있는데, 물질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성질을 표시하는 수치를 상수라고 말하고, 일정한 상태에 있는 물질에 관해서 일정량을 보이는 수를 상수라고 한답니다. 아래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디에서나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상수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넘어서 보편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보편상수의 예로는 중력상수와 광속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만약 가정하고 있습니다. 독서 지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건 의문 품지 말고 그 글을 쓴 사람의 관점이니까 그대로 보라고 했어요. 가령 보편상수의 값이 현재 값과 다르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중력상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중력상수는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의 값을 나타내는 상수다. 얘는 별의 생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들아 나와 있는 것처럼 봐도 되고요. 별을 천체라고도 설명하니까 얘를 가지고 천체 활동이라고 적용한다면 중력 상수는 천체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별은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가스가 중력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수축하면서 생겨나는데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방금 제가 밑줄 친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별의 생성 원리가 나오고 있고, 별이 생성되는 데 있어서 중력에 의해라고 나오니까, 즉 중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별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별을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 가스들이, 그럼 이제 갈게. 별의 중앙으로 수축하려는 힘과 밖으로 밀어내며 수축을 막는 가스의 압력에 해당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나오니까, 지금 밑줄 친 이 부분 있죠. 그 밑줄 친 부분별로 가리키는 의미가 다르니까, 지시하는 바가 다르니까 구분하고 계셔야 되는데,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가 되겠죠.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는 가스가
수축하려는 힘도 발생을 하고 또 가스가 압력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됐죠? 만약 또 한번 뭐 하고 있어요? 가정하고 있습니다. 중력 상수가 현재 값보다 크다면 가스의 수축이 계속되어 별은 짧은 시간에 연소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왜 짧은 시간에 연소되고 만다라고 설명하냐면 아까 위에 보세요. 별이 유지가 되는 원리에서 결국 수축하려고 하는 힘과 압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앞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력 상수가 현재 값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별이 소멸되겠죠. 반대로 또 한번 뭐 하고 있냐면 가정하고 있습니다. 중력 상수가 현재의 값보다 작다면 가스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 별이 생성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가스라고 하는 게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본 것처럼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별은 생성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가정 두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이해해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될 겁니다. 중력 상수가 현재의 값보다 크든 작든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력 상수라고 하는 것이 또는 중력 상수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값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편 빛의 속도 즉 광속의 경우에도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빛의 속도 광속 현재의 값과 조금만 달라지면 인간이 생존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방금 위에 봤던 것처럼 광속이 가지고 있는 광속의 현재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된다. 똑같은 원리로 이 글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의 생성, 소멸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물질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며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나오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물질의 생성 원리가 될 거야. 물질의 생성 원리는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상태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건 에너지와 질량을 의미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E는 mc 제곱 즉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 제곱이기 때문에 광속에 따라서
에너지와 물질의 변화가 달라진대요. 그럼 광속에 따라서 에너지와 물질 변환이 달라지니까 광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일한 질량을 만든다고 해도 광속이 작을 때보다 광속이 클 때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 제곱이다 라고 나오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질량과 광속과 비례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에너지니까 질량과 광속에 비례할 거고요. 이 공식을 질량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본다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에는 비례할 거고요. 반면에 광속이라고 하는 것과는 반비례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물질의 생성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질량이 된다라고 설명했잖아. 그러면 같은 질량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질량을 만들 때 광속이 크다면 질량과 광속은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에너지는 당연히 광속보다 더 큰 상태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질량과 광속이 반비례한다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건 필기를 제가 간단하게 하면 지금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이다라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질량은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뒤에 나와 있는 이 광속이 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 분모로 내려가서 광속 그리고 에너지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질량과 비례하고 광속이라고 하는 건 질량과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모에 있는 것과는 반비례한다라고 설명하니까. 됐죠? 뒤에 그 설명이 나와요. 동일한 질량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광속이 작을 때보다 광속이 더 클 때 왜? 반비례하니까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광속이 현재 값과 다르다면 또 뭐하고 있어요? 얘들아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정하고 있죠. 지금 우주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며 인간이 생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결국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질 적어드릴게요.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물질이 생성되는 데 있어서 광속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즉 물질을 생성하는데 광속의 역할이 매우 크다. 다른 예로 원자를 생각해보자. 광속이 현재 값보다 크다면 또 뭐하고 있어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야 계속.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이 불안정해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광속이 현재 값보다 작다면 또 한 번 뭐하고 있어요?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의 구조나 반응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광속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값과 동일해야지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원자가 결합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광속의 값과 현재의 값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자 결합에 문제가 생긴다.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이 도입한 것으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주 내 물체들이 서로 밀치는 힘의 크기, 즉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상쇄, 즉 사라지게 만드는 힘을 말한다. 우주상수는 우주 진공 에너지 밀도에 관련된 값을 말한답니다.
관련된 값으로 공간 그 자체의 에너지를 대변하는 값의 역할도 한다. 만약 또 가자. 할 수 있는데 0에 가까운 값이 매우 작은 값. 이 값이 현재보다 컸다면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글의 구조를 보시면 돼요. 크고 같고 작고 크고 작고 같고 이게 계속 보편적으로 나오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게요. 컸다면 초기 우주에서 물질들이 응집하지 못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이 생성되지 못했을 거고, 반면에 이 값이 0보다 작은 음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질들이 너무 응집해 우주는 작게 쪼그라들어 마찬가지로 별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여러 보편상수와 우주상수의 값이 불가사의할 만큼 매우 좁은 범위 안에 모두 있는 상태이므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서 글이 끝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상수나 우주상수라고 하는 것은 1번 매우 작은 변화도 수용하지 않고, 즉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현재값이죠. 현재값 유지가 중요하다. 현재값과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값보다 크다, 현재값보다 작다 이런 문제가 엄청 많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현재값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인간 생존이 가능한 이유는, 정리해 본다면 보편 상수와 우주 상수가 현재 값을 유지했기 때문에 인간 생존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많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 생존을 위한 수많은 조건, 이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조건은 가글에서 본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필요한 수많은 조건들이 되겠죠.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전능한 설계자에 의해 하나의 우주가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지적 설계론과, 색깔을 다르게 할게 구분할 거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다중 우주론,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적 설계론이 무엇인지와 두 번째 다중 우주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색깔로 구분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지적 설계론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이어서 할게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환경들이 동시에 충족된다?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은 전능한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생존에 필요한 수많은 환경이 동시에 만들어지려면 모든 사람의 의견도 맞아야 될 거고, 가치관도 맞아야 될 거고, 타이밍도 맞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전능한 설계자가 만든 거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전능한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우연의 결과가 아닌 필연적이다라고 설명하겠죠. 어떠한 특정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을 위해 우주가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추론은 주어진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이 참이거나 참일 확률이 가장 높은 가설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논증이다. 이어서 볼게요. 일단 확률이 희박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가설보다는 우주의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더 잘 설명하니까 이 가설이 참이다. 이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기서 지금 세우고 있는 가설의 두 가지는 뭐냐면 이거야. 우주를 설계하는 사람, 즉 우주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vs 확률이 희박한 일이 우연히.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들아,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필연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잖아. 필연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우주 설계자가 존재하면 이 사람은 계획을 한 다음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필연적일 거고요. 확률상 희박한 일이 우연히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계획성 없이 말 그대로 우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말도 안 되지만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어차피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이 두 가지 중에 앞에 있는 것들이 앞에 있는 가설이 그나마 최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설이어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우주 설계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예요. 합리화. 나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지적 설계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설명이라고 하는 추론을 사용하고, 결국 최선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그나마 맞으면, 또는 확률이 그나마 높으면 걔가 맞아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좀 끼워 맞춘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와 달리 다중우주론은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하나 봐. 지구가 속한 우주 외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답니다. 약간 어벤져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뭐 제1세계, 2세계, 지구, 19 이런 것들. 다중우주론은 지적 설계론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며, 그럼 인간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은 뒤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자.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답니다. 결국 인간은 우연히 탄생한 것이고, 다른 개체들 또는 다른 생명체들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다중우주론. 다시 설명할게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다. 같은 말. 인간은 우연적으로 탄생한 것이고,
더불어 여러 우주가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생명체 같은 말, 얘를 개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생명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하나의 우주 안에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모두 충족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므로 이를 우연으로 보기에는 힘들겠지만,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얘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중우주론과 지적 설계론을 바탕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 설계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지적 설계론에서 말한 내용과 일치하니까 지적 설계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진 수많은 우주를 상정하면, 가정하고 있죠. 수많은 우주 중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환경의 우주가 충분히 여럿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지적 설계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여러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즉 여러 우주 중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하는 환경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 중 그 조건을 우연히 충족한 곳, 즉 다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랑 연결 지어 볼게. 여러 환경의 우주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환경도 존재하는데,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수많은 우주 중 우연히 그곳의 조건을 만족한 곳이다 라고 보면서 지적 설계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을 뒤집어 엎고 있죠. 우주 설계자가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충족한 것이야. 두 이론은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이론의 한계점이 되겠죠. 하지만 인간이 매우 낮은 확률의 조건을 충족한 우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탐색하는 일은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탄생에 대해 연구하면서 인간의 존재와 의미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나오죠. 그럼 결국 마지막 문단은 두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고, 어느 하나의 편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이 두 가지 이론에서 탐구하려고 하는 생명의 기원,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 탄생에 대한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제시하면서 끝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거 없고요. 이렇게 봐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즉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12강 자체가 내용이 좀 난해해요. 마치 과학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부분별로 가정 세우고 내용 정리하고 가정 세우고 내용 정리했으니까 그 부분 바탕으로 보시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주제 통합 12강 고생 많으셨습니다.